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오늘 학원을 갔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코로나 그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학원에서도 온라인 그 비대면 수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이나 수업의 질이나 뭐 그런 참여도 이런 면에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업 받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진짜 그렇게 수업 받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일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그 준비생들 여러분, 대단하다고 응원 서로 격려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인간호 5단원 들어갔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배웠고요. 좀 내용이 여기도 좀 길어서 좀 잘라서 갈 것 같아요. 호흡기계 질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흡기의 구조와 기능 있는데요. 우선은 호흡기 자체가 이제 코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코에서부터 인두를 거쳐서 후두, 기관, 기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 기관지 그 분포되어 있는 대로 해서 폐포까지 해가지고 그게 호흡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선은 비강을 통해서 들어간 인두는 그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공통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소화기계와 호흡기가 동시에 만나는 그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계에서는 후두로 넘어가고, 만약에 소화기계였다면 이게 식도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후두에는 후두 덮개가 있어서 그 음식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 공기만 통할 수 있도록 그 덮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관으로 가고, 기관지,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세 기관지로 해서 폐포. 그 폐에는 되게 다량의 포도송이 같이 3억개가 존재한다는데요. 그 체포 면적을 넓혀가지고 최대한 그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그 폐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폐포까지 해서 호흡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몸속에 있는 폐를 보시면은 그 폐 자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이렇게 폐가 있다고 치면 요 사이사이 방울방울 해가지고 폐포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폐가, 오른쪽 폐가 그 세 개의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두 개의 층 2옆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세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폐가 조금 더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호흡기의 기능면에 들어가서는 일단은 흡기, 그 받아들이는 그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 내뱉는 걸로 해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호흡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폐포에서 O2와 CO2를 서로 막 교환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받아들인 O2를 또 그 농도가 낮은 쪽으로 막 보내는 그게 확산 작용인데요. 그 인체 해부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확산과 삼투압 해가지고 그 폐포에서의 그 산소 CO2의 가스 교환은 확산에 의한 작용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확산 자체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 용질이 이동하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 폐포에서의 원리는 확산 작용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정상적인 일반인의 1회 폐 호흡량은 500cc라고 하네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 만큼 호흡 곤란이 오는 환자가 있다 하면은 이러한 환자들은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호흡기계 파트니까 호흡 곤란 시의 간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깨끗이 유지해줘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정상적인 호흡 자체는 횡격막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꾸 말을 시키거나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호흡이 힘들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대화나 움직임을 삼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입으로 체온을 재는 구강 체온 자체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강 체온은 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난간을 올려서 낙상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호흡 곤란 환자는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가 이제 건조해지면 이제 호흡이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그 습도 유지, 그 호흡 곤란 시의 습도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정상인의 습도가 40에서 60이면 그 호흡 곤란 환자의 습도는 조금 더 높게 50에서 60%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 곤란의 양상을 반드시 잘 관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들이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그 호흡기에서는 어떠한 질환들이 잘 생기고 그 질환들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흡기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 한 5가지가 되는데, 이 증상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호흡기계 질환의 증상이 아닌 것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호흡기계 질환의 그 증상들 무엇들이 있냐면, 호흡곤란과 흉통, 그 다음에 객혈이 있고요. 기침과 청색증, 더 나아가서 천명음까지 들리는 게 전체적인 호흡기계 질환의 증상입니다. 첫 번째 호흡곤란 보겠습니다. 산소가 이제 모자르고 부족할 때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치료가 우선적이고요.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정신적인 안정과 습도 유지, 그리고 그 호흡 곤란 환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체위는 반자위라는 거 예전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울러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여서 파울러시 체위라고도 하는데요. 특히나 그 폐우렬 환자, 폐가 부은 우렬 환자에게서도 그런 환자도 이제 반자위를 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객혈이라고 해서 혈액이 섞인 그 객담, 가래를 배출하는 증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객혈 환자들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몰핀을 투여하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이 몰핀 자체가 그 호흡 중추 억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호흡 곤란을 유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몰핀이 저희가 기본 간호 시간에서도 호흡편에서도 배웠었는데, 호흡을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핀 자체를 투여하는 거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객혈이라는 건 혈액 섞인 객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객담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객혈과 그 토혈이 또 있습니다. 이 객혈은 호흡기계 폐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그 객담이 객혈이고, 토혈은 소화기계 쪽 위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그 혈액이에요. 근데 이 객혈 자체의 특징은 기침을 하면서 나오고, 이 혈액에 거품이 있으면서 맑은 선홍색인 게 특징입니다. 왜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그 결핵 같은 거 걸린 사람들 막 컬럭컬럭 하면서 막 옛날 사람들 보면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면서 막 기침을 했는데, 손수건을 쳐다보면 막 선홍색 빨간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에서 나온 그 피는 선홍색이고요. 이거는 알카리성을 띠면서 그 혈액이 섞인 그 객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혈 자체는 이와 반대로 객담 가래가 섞여 있지는 않고요. 맑지는 않고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암적색의 거품이 없는, 혈액에 또 음식물이 간간히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오심이나 구토가 먼저 나오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객혈과 토혈을 이제 특징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온다고 하니까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그 혈액 섞인 가래를 내뱉을 때 간호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객혈을 토할 때는 그 기도 폐쇄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질식
기도가 막히면 또 숨을 못 쉬어서 질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폐쇄의 질식주의가 요하고요. 절대적으로 안정하고 그 호흡기계 환자의 그 치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죠. 절대 안정, 반자위, 그 다음에 그 휴식과 뭐 습도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객혈 시에는 이제 흉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토해서 그 가래를 내뱉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객담이 다량으로 배출됐다 한다 하면은 그걸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3% 크레솔에 30분에 담갔다가 화장실에 버려주셔야 되고요. 이불에도 객담이 묻었다 하면은 그 이불은 크레솔에 담가서 이제 오염을 제거하고 삶아서 빠르셔야 됩니다. 침상에 묻었을 때는 침상을 그렇게 이불을 그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는 입안에 구강 간호를 좀 해주고 금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증상은 이제 기침입니다. 그 가래 객담과 함께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침은 기도 내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래를 동반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그 호흡기계 그 객담에서의 특징은 대부분 끈적끈적한 점액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색증 보이겠습니다. 청색증은 얼굴이 이제 시퍼래지는 거죠. 이게 산소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얼굴색이 좋지만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허옇하거나 시퍼렇게 질려 있잖아요. 그래서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이 청색증 자체는 그 폐포의 그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폐포 모세 혈관이 손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맥박이나 호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더 숨을 자꾸 쉬어가지고 그 산소를 받아들이려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음입니다. 다른 말로 협착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호흡기계 그 통로 자체가 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히려고 그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좁아진 통로를 공기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그런 쉰소리 같은 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음 증상까지 해서 6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의 증상에는 호흡곤란, 흉통, 객혈과 기침, 청색증, 천명음이 있다는 거 특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 관련된 이번엔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급성 아큐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특히 상기도의 감염 증상이고요. 증상으로는 객담이 묽은 객담에서 점액성이나 화농성으로 변하는 게 특징이고 기침과 오한 발열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인후통까지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오한 발열 해가지고 그 발열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열이 날 때 환자들이 열이 난다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열인지 뭐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나는 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환자들이 열이 나서 들어온다 하면은 일단은 CBC 검사를 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CBC라는 게 보이시나요? CBC 검사를 하는데 환자들이 이 CBC 검사라는 게 그 컴플리트 블러드 셀이라고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BC 검사 중에는 5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RBC 해가지고 적혈구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BC 해가지고 백혈구 수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혈소판 해가지고 플레이틀렛 혈소판 수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헤마토크리트. 제가 그 모성간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헤마토크리트하고 5번째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적혈구 안에 있는 그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적혈구 안에 있는
이게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헤모글로빈 자체는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 한 개의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를 달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이 백혈구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났을 때 백혈구 수치가 높다 하면은 이거는 감염의 증상으로 인한 열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혈구하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수치 같은 것도 조금 어떻게 보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인의 경우는 뭐 12에서 14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백혈구는 기본적으로 4,000에서 10,000이 정상인데 그 이상으로 수치가 올라갔다 하면은 그만큼 내 몸속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감염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CBC 검사를 한다는 거 조금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계 급성기관지염에서는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일단 치료를 하는데 그 객담이 있기 때문에 거담제를 사용합니다. 농도를 묽게 해가지고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해열제, 오한 발열이 있으니까 해열제를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와 기침 완화제를 사용합니다. 이 기침 완화제는 기본적으로 기침 반사를 방해하는 약물로 되어 있고요. 기도의 구심성 신경 자극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항생제 사용과 기본적인 안정 휴식, 수분 섭취와 가습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만성기관지염 해가지고 흡연이 크게 원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급성이 이제 오래되면 만성이 되는 거잖아요. 크로닉이라고 하는데 기관지에 염증이 있었어요. 그 급성기관지염에서처럼. 근데 그게 기도 점액 분비선이 부어가지고 기관지가 점점 좁아지고 그 다음에 새 기관지 폐포 주위가 손상돼서 전체적으로 다 섬유화가 진행된 게 만성기관지염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기침과 천명음, 점액성 객담과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있고요. 치료로는 이제 항생제, 이것 또한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와 체위배액 물리요법입니다. 이 기관지 확장제는 에피네프린과 아미노필린이 많이 쓰이는데요. 에피네프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기본 간호 시간에 에피네프린 했었어요. 근데 그 에피네프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맥박에 있어서 맥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나왔던 건데 에피네프린 자체가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게 이제 맥박을 증가시키면서 그 기관지를 이완시킵니다.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관지가 그 확장 이완되면서 그 맥박수가 증가되는 그런 기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에피네프린은 그 기관지에 이완을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로 쓰인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담제하고 그다음에 또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을 써주는데요. 여기서 또 이 체위배액과 물리요법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기계 관련된 질환에서 치료법의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체위배액은 분비물이 폐로부터 흘러나오게 중력이 가해지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다 하면은 엎드린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떨고 가지고 이렇게 팔이고 다리면 고개를 이렇게 떨궈가지고 분비물이 폐로부터 흘러나오게 중력이 가해지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사 전, 취침 전, 또 식후 2시간, 하루 2에서 4회 정도 자세를 취해서 그 객담을 이제 배출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자세를 금기하는 환자로는 뇌압 환자나 응급 환자는 절대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리요법이 있어요. 그 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슴을 두드리거나 진동으로 해가지고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요법입니다. 근데 금기 환자로는 폐암 의심 환자, 출혈 경향을 보이거나 발작이 있고 또
또 동통 있거나 골절 있는 환자는 이러한 물리요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있습니다. 기관지 벽이 화농성 감염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탄력을 잃어서 근육 구조가 파괴되는 그 증상입니다. 그 병입니다. 그 질환인데요. 증상으로는 이제 심한 발작성, 증상 3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한 발작성, 역행성 기침으로 해가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굉장히 기침이 심하고요. 다량의 3층형 객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상지두라고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만성 산소 부족 시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면은 산소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 손끝이 볼록볼록 이렇게 개구리 손 모양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고상지두라고 하는데요. 이 고상지두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 역시 수술을 하거나 근데 기관지를 아예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항생제를 쓰거나 또 똑같이 체위 배액이나 물리요법 그리고 당연히 폐에는 금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기관지 천식 있습니다. 이 기관지 천식은 만성 질환으로서 그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기관지에 경련이 있고 점막에 부종이 있으면서 과다로 점액이 분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적절한 수분과 습도 유지 반자위와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확장제에 에피네프린과 아미노필린 그거를 투여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계속 자꾸 들으실 텐데요. 이러한 그 약 같은 거 많이 들어두시면은 그 양립 과목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기관지 천식까지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을 처음부터 보시면은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같이 복습해 보시면은 그래도 좀 내용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